오늘 소개할 내용은 영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죽음의 천사로 불리는 여성 연쇄살인마 베벌리 엘리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혹시 여러분께서는 미나오젠 증후군이라는 정신질환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질환이 탄생한 유래는 예전 18세기 독일의 군인이자 관료였던 미나오젠 남작이 자신이 모험하지 않은 일들을 마치 모험한 것처럼 꾸며서 사람들을 속이고 관심을 얻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가짜 미나오젠의 모험담이 그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러자 독일의 작가 루돌프 에디 라스페는 그의 이야기를 엮어 허풍선이 미나오젠 남작의 놀라운 모험이라는 소설을 출판하게 되고, 1951년 영국의 정신과 의사 리차드 애셔가 그 소설에 등장하는 미나오젠을 빗대며 병원 중독 증후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나오젠 증후군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병은 타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주로 신체적인 징후나 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후 주위로부터 자신을 향한 관심과 동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프다는 거짓말이나 자해를 통해 타인의 관심을 끌려는 정신질환이죠. 간혹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종종 이런 행위를 하는데, 심하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미나오젠 증후군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아가 더 무섭고 악질적인 증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72년에 논의된 미나오젠 증후군 바이프록시, 즉 대리인에 의한 미나오젠 증후군이라는 증세입니다. 이것은 아픈 대상을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애완동물 등에게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아프게 만든 후 자신이 곁에서 정성을 다해 간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로 인해 환자의 보호자나 주위로부터 자신을 향한 관심과 고마움, 그리고 동정의 시선 등을 즐기고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와, 정말 소름이네요. 물론 이것도 정신질환이니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저런 짓까지 하면서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고 할까요? 우리가 흔히 관심 받고 싶어 하며 행동하는 사람을 관종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그 수준을 한참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미나오젠 증후군도 단순히 가벼운 질환이 아닌데,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서까지 관심을 받으려는 저 대리인에 의한 미나오젠 증후군은 질환을 넘어서 명백한 범죄 아닐까요? 예를 들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람을 폭행하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저런 경우는 자신이 하는 짓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지르고 있으니까요. 만약 저런 사람들이 질환이라는 이유로 나의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다면, 저는 그들을 환자가 아닌 범죄자로 볼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러시겠죠. 지금부터 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사람, 죽음의 천사로 불리는 전직 간호사 베벌리 엘리엇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1968년 10월 4일에 태어났고, 영국 링컨셔주 내에 있는 그랜던 마을 근처 코비글렌에서 자랐습니다. 가족 관계는 2명의 여동생과 1명의 남동생, 그리고 주류 판매점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리차드와 학교 청소부로 일하시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듯이 그녀 또한 미나오젠 증후군이 어린 시절부터 계속되었다고 하는데요. 학창 시절에 그녀는 자주 반창고를 붙이고 다니면서 교실에 나타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반창고는 붕대와 깁스로 바뀌어갔다고 합니다. 당연히 주위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이끌어내서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을 얻고 싶어서였겠죠. 하지만 그녀는 상처가 어떤지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구라라서 아예 상처가 없거나, 아니면 상처가 정말 미미한데 자기가 부풀려서 행동하는 것이 밝혀질까봐, 즉 정확히 우리들의 전문 용어로 억으로 끈 것이 들킬까봐 그랬겠죠. 앨리스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계셨고 4자녀 중에 장녀로 평범한 집안에서 그럭저럭 행복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불우해 보이지도 않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사악한 관종으로 만들었을까요? 우리 보통 주위에 동생이나 막내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그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장녀였던 앨리시 어린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서 본인이 부모님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어릴 적부터 미나오젠 증후군 환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생깁니다. 앨리스는 청소년이 되면서부터 과체중이 되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또 그때부터 상당히 공격적이고 다혈질로 바뀌어갔다고 합니다. 망치나 유리로 자신을 자해하기도 하고 타인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습관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보내달라고 짜증을 부리기도 하였다네요. 그리고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한 것이 있는데, 그녀는 의사를 설득시켜서 건강한 자신의 충수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도록 만든 다음에 수술 부위를 틈만 나며 치료가 제대로 안되게 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런 속임수는 금방 발각되었고, 그렇게 되면 그녀는 미련 없이 다른 의사를 찾아 떠났다고 합니다. 와, 도대체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 것일까요? 또 정말 신기하게도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있었는데 남자친구에게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떠들기도 하면서 타인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별의별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호학교를 다니던 무렵에는 알 수 없는 원인 분명히 병을 핑계삼아 일부러 수업을 빠지고 그 때문에 출석 일자가 부족해서 추가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추가 시험 역시 상처 등을 이유로 연기하고는 했습니다. 와 진짜 왜 저렇게 사는 것일까요? 그녀는 결국 베이비시터로 종종 일하다가 만 16세 나이에 그랜던 칼리지에서 간호과정을 밟다가 학교를 떠났습니다. 이후 그녀는 한 요양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대변을 벽에 쳐 바르거나 냉장고에 사람의 대변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역시 아프다는 핑계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병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도 없는 엘릿이 그랜던 지역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병원은 안타깝게도 그녀 때문에 2달 사이 수많은 어린 희생자들이 생기게 되죠. 도대체 이 병원은 왜 학교와 요양소에서 출석 및 근무 상태가 형편없는 그녀를 고용하게 되었을까요? 당시 그곳 지역 인구는 대략 10만 명 정도였고 3분의 1이 아이들이었습니다. 대략 한 해에 2,000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병원에서 상당수의 신생아 출산과 케어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병원 측은 그녀가 이전 직장에서 지나칠 정도로 병가가 작고 번번이 간호원 자격시험에도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부족한 일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임시로 6개월 동안 고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 병원에 취직을 하지 못했더라면 적어도 어린 생명들이 죽지는 않았을 텐데요. 마음이 잡잡합니다. 제가 보는 앨리스는 병원에 처음 오자마자 운명 같은 느낌과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곳 병원에서만은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보여줘서 본인이 갈망해왔던 관심을 꼭 얻겠다라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그 능력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해를 입힌 이후에 마치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것 마냥 보살피고 노력하는 모습을 아이 부모나 주변인들에게 보여줘서 본인이 관심과 주목을 받으려는 잘못된 능력이었습니다. 정말 쌍욕이 튀어나올 것 같은데 유튜브 잘릴까봐 참겠습니다. 앨릿의 첫 번째 희생자는 태어난 지 막 7주 된 어린 리안 테일러였습니다. 1991년 2월 21일 테일러는 폐렴으로 앨릿이 근무하는 소아사병동으로 입원했고 이전 간호사와 교대한 앨릿은 이어서 아이의 보살핌을 맡게 되었습니다. 앨릿은 함께 있던 아이의 부모님에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척 하였고 잠시 뒤 부모님들은 이제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다면서 안심하시라며 부모님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부모님들이 병원으로 다시 왔을 때는 밤사이 아이 상태가 나빠져서 응급실로 보내졌다가 회복되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후 그날 앨리스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어서 야간 특권을 자원했고 아이의 부모님들 또한 병원에서 잠을 자면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 아이의 호흡기 장애가 다시 발생했지만 관계자들은 모두 곧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그들 모두 앨릿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앨릿이 가져다 달라고 한 것들을 챙겨서 병실에 들어온 다른 간호사의 눈에는 아이 얼굴이 창백하고 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병실에 같이 있었던 앨리스는 그제서야 갑자기 응급팀을 부르며 악을 쳤고 응급팀은 도착하자마자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는 이미 심한 뇌손상을 입은 채로 결국 폐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유지장치에 근근히 목숨이 붙어있는 채로 버텨야 했습니다. 의사는 부모에게 심한 내상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소생시켜봤자 희망이 없다고 설명을 했고 의학적인 조언에 따라 부모는 아이와 생명유지장치를 떼어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왜냐면 호흡이 멈추면 비상신호가 울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죠. 앨릿은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의 말도 없이 지켜본 다음에 코트를 걸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아무도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고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 앨리스는 그날 오후 별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인 3월 5일 다음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티모시 하드윅은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11살의 소년이었고 간질발적으로 고생하다가 소아병실에 입원하였는데 무슨 속셈인지 앨리스는 재빨리 소년의 간호를 맡았습니다. 앨리스는 이번에도 그 병든 아이를 돌보는데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앨릿과 소년이 단둘이 있고 나서 불과 몇 분도 되지 않아 그녀는 병실 밖으로 뛰어나와서 환자의 심장박동이 멈추려고 한다며 소리쳤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소년의 심장이 멈추었고 죽어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인이 관절이 원인이었다고 발표되었지만 사실은 그 당시 명백한 사인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월 3일 이제 겨우 1살의 케일리 데스몬드가 흉부 감염으로 앨릿이 근무하던 소아사병동에 입원했습니다.